오늘 첫 번째 화두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 반도체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려 했는가, 그 배경을 짚어보는 겁니다. 사실 미국은 오랫동안 반도체를 전략 자산으로 다루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직접 생산 기반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죠. 실리콘밸리의 이름만큼은 세계적이었지만 실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한국이 장악해 버렸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좌지우지하는 힘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무조건 관세로 압박하면 한국도 굴복할 거라 오판했어요. 문제는 한국을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단순한 저가 생산기지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첨단 기술과 공급망을 쥐고 있는 국가인데 여기에 세금을 씌우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정작 미국 자국 기업들이 먼저 타격을 입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 신형 모델에 들어가는 DRAM과 NAND의 80%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죠. 만약 이런 부품에 관세 25%를 씌우면 소비자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를 미국 산업 보호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을 이중으로 옥죄는 조치가 되어 버린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과 중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일본의 반도체는 이미 90년대 이후 몰락했고 지금은 장비나 소재 일부만 남았을 뿐 시장에서 영향력은 미미하죠. 중국은 여전히 기술 장벽에 막혀 있어 DDR5조차 제대로 생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유독 한국을 겨냥해 관세를 때렸어요. 왜냐? 바로 한국이 진짜 경쟁자이자 동시에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즉, 견제하려는 마음과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충돌한 거죠.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물론 트럼프의 계산착오는 분명하지만 단순히 한국을 얕봤다기보다는 한국을 눌러서 미국 내 생산을 끌어들이겠다는 노림수도 있었던 겁니다.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들이 수년간 TSMC와 삼성에 밀리면서 체면을 구겼거든요. 그래서 관세라는 채찍으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해 공장을 미국 땅으로 끌어오려는 전략이 숨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이 중국처럼 끌려다닐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죠. 이미 이재명 정부는 기술 주권을 내세우며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하청업체가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 패권 국가로 서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관세 압박이 오히려 역풍이 될 걸 알고 있었죠. 미국 소비자가 감당 못하는 수준까지 가격이 오르면 결국 미국 정치인들이 먼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트럼프의 선택은 일종의 배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중국의 시진핑 정부에는 선물과도 같았죠.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 사이를 갈라치기 하면 중국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기술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아닌 유럽, 인도, 중동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중국은 여전히 한국 기술을 따라오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자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동맹국을 적으로 돌린 자해적 선택이었고 한국의 위상을 오히려 더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 결정이 미국 내부에 어떤 충격을 불러왔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미국 내부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봅시다. 사실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기업만 불편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치명타를 입었죠.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IT 대기업들은 반도체 공급 단가가 급등하면서 즉각적으로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대당 원가가 평균 70에서 100달러가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고 테슬라는 자율주행 칩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어요.
전기차 산업의 심장은 배터리와 반도체인데 삼성 파운드리에서 공급되는 첨단 칩이 없으면 자율주행 기능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5% 관세가 붙으니 차량 한 대당 가격이 최소 3,000달러 이상 상승하는 셈이었죠. 이런 상황이면 미국 내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거나 중국산 저가 모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보호라는 트럼프의 명분은 무너진 셈이에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금융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관세 발표 직후 즉각 경고를 내놨습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는 한국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미국 경제를 겨냥한 자해적 공격, 셀프 인플릭티드 데미지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그 정도로 충격이 컸다는 거죠. 특히 삼성과 하이닉스의 공급 차질로 인해 엔비디아와 AMD의 GPU 출하량이 지연되자 AI 스타트업들이 일제히 프로젝트를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이 하루아침에 멈춰선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죠. 왜 미국은 이런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국방부조차 한국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백악관은 이를 무시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선 유세에서 중국과 한국을 동시에 압박해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단순한 구호를 내세우고 싶었죠. 둘째, 한국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뿌리 깊습니다. 워싱턴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아직도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 즉 필요하면 언제든 압박해 끌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죠.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훨씬 앞서는 기술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비교해보죠. 일본의 기시 시게루 총리가 내세운 반도체 부활 전략은 사실상 보여주기용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장비와 소재는 잘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시장에서는 한국을 따라올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은 오히려 미국의 관세 정책을 보고 박수쳤죠. 한국을 누르면 일본이 기회를 얻는다는 착각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기업도 피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물량을 줄이자 일본 업체들의 공급망도 흔들렸거든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내세우며 반도체 자급을 목표로 했지만 여전히 첨단 공정에서 한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관세가 한국을 자극하자 한국은 오히려 중국을 더 멀리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중국은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미국과 한국 양쪽 모두에게 배제당한 겁니다. 중국의 야망은 한순간에 공허한 구호가 되어 버렸죠.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엔 위기양양했어요.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는 미국의 일자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고용시장은 정반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IT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감원을 단행한 겁니다.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한국 반도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도 이 시기였죠. 결국 여기서 드러난 건 한국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반도체라는 작은 칩 하나가 미국의 산업과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 힘을 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트럼프가 간과한 건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글로벌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전략적 플레이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에 물러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한국 경제도 흔들리고 미국은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죠. 한국이 단호하게 맞서면서 미국 내부에서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자 외교 전략의 성공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여파는 곧바로 국방 분야로 번졌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용 위성, 전투기,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음 부분에서는 왜 펜타곤이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었는가, 즉 미국 국방부가 어떤 경고를 보냈는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한국이 세운 이른바 반도체 장벽, 즉 치프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내놓은 이 선언은 단순한 무역 보복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선포한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압박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의 기술 주권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출 허가제, 전략물자 지정, 그리고 동맹국 외 국가에 대한 통제 강화까지 이것은 칩 하나를 무기화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죠. 맞습니다. 특히 치프올이라는 용어가 미국 언론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버린 오리 동서 진영을 갈랐다면 21세기에는 한국의 치프올이 세계 산업을 갈라놓는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수출 제한을 선언하자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군수기업까지 모두 한국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 조치를 단독으로 시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유럽연합과 인도, 그리고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망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만 배제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의 반도체 협정을 에너지 협정보다 더 중요한 전략 협력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외교력입니다. 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기시 시게루 총리가 반도체 부활을 외쳤지만 정작 일본 기업들은 삼성의 하청에 불과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했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일본보다 중국의 타격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은 반도체 자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DDR5, HBM 같은 첨단 메모리는 여전히 한국 기술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치프5를 세우자 중국 기업들은 사실상 고립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한국이 중국과 손잡을 기회마저 차단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중국은 어느 쪽에서도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 같으면 미국이 압박을 하면 한국은 어느 정도 양보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첫째, 한국 경제 자체가 반도체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확실한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가 기술 독립과 자주 안보를 명확히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을 받아들일 명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셋째, 한국 국민 여론도 굴복하지 말라는 쪽으로 강력하게 형성되었죠. 바로 그 국민 여론이 중요합니다. 40에서 70대 세대는 이미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외세에 의존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관세 폭탄이 떨어졌을 때 한국 사회는 분노했습니다. 우리를 중국처럼 다루지 말라는 여론이 들끓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분위기를 정확히 읽고 오히려 미국을 향해 단호하게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얻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을 강화한 일석이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치프올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저는 이걸 비군사적 핵무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총도, 미사일도 아닌데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마비시켰습니다. 특히 펜타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가 없을 경우 미국 군수 산업의 70% 이상이 멈출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전투기, 미사일 방어체계, 위성통신까지 모두 칩에 의존하는데 그 칩을 한국이 쥐고 있으니 미국은 사실상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혹자는 한국이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가면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린다고 걱정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동맹은 힘의 균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한 동맹은 사실상 종속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치프5를 세우면서
우리도 대등한 파트너다라고 선언하자 오히려 진짜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맹이라는 건 서로 필요한 존재여야 유지되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본은 스스로를 미국의 충실한 하위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지만 한국은 이제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서겠다고 천명한 겁니다. 그래서 치프홀은 단순히 반도체 무역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외교 원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정리해보면 한국의 치프홀은 세계 경제와 안보 질서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미국은 관세로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이 칩을 무기화해 되받아친 거죠. 그 결과 워싱턴 내부에서는 이건 국가 안보 위기다라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다음 이야기, 즉 왜 펜타곤이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은 바로 펜타곤의 움직임입니다. 사실 미국 국방부는 백악관보다 훨씬 먼저 위기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반도체가 단순한 상업용 부품이 아니라 미군의 모든 전략 무기와 시스템의 심장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사일 요격 시스템, 스텔스 전투기, 위성 통신망, 심지어 핵잠수함의 제어 장치까지 모두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치프홀을 세우자 국방부는 곧장 비상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미 공군의 F-35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F-35 한 대에는 수천 개의 첨단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중 상당수가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공급되는 메모리와 시스템 칩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공급망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전투기가 아예 생산 불가 상태에 빠집니다. 당시 미 의회 보고서에도 한국 반도체 없이는 미군의 첨단 전력이 마비된다는 문구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군사용 위성 분야도 심각했습니다. GPS, 정찰 위성, 통신 위성 모두 고성능 반도체 없이는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배제하면 대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 이미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고 생산량 자체가 미미합니다. 중국. 시진핑 정부가 국산화를 외치지만 군사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칩은 아직 불가능하죠. 결국 펜타곤 입장에서 선택지는 하나, 한국과의 협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백악관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무시했을까요? 국방부가 한국 반도체 의존도를 잘 알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건 정치 논리와 군사 논리가 충돌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략 차원에서 강경한 보호무역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유권자들에게 내가 미국 제조업을 지켜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겁니다. 반면 국방부는 안보 리스크를 중시했죠. 그래서 펜타곤은 백악관에 내부 보고서를 올리며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국의 국가 안보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바로 이 시점부터 백악관과 펜타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그 내부 보고서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유출된 일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국 반도체 의존도가 미국 군수산업 전반에 걸쳐 72%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수출을 제한할 경우 6개월 내에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항공우주 프로그램이 중단될 것이라고 분석했죠. 이 정도면 사실상 전시 상황에서 전력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미국 입장에서 이건 상상도 하기 싫은 악몽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 드러납니다. 일본은 애초에 이런 수준의 의존도를 만들지도 못했고 중국은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스스로 관세라는 족쇄를 채우며 그 의존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펜타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이건 안 된다. 당장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최후 통첩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국방부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어요. 한국이 단순한 경제 카드가 아니라
안보 카드까지 쥐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면서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우리는 동맹이지만 종속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군사 영역에서까지 각인시킨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펜타곤 고위 관계자들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측과 접촉하며 우리는 반도체 수출이 유지되길 강력히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국방부가 백악관을 건너뛰고 한국과 직접 대화하려 한 셈이죠. 이런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건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다르게 보는 시각이 확산됐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미국 안보의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국방부의 요청마저 거부하고 칩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사실상 미국 안보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했을 겁니다. 미사일 방어망이 뚫리고 전투기 생산이 멈추며 위성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이었겠죠. 미국은 절대로 그런 상황을 감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한국의 카드 한 장이 미국 전체 안보를 흔들 수 있는 힘을 지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번 사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동맹이라 불리던 관계가 이제는 생존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이 없으면 미국이 버틸 수 없는 구조, 그것이 바로 펜타곤이 백악관을 압박하며 보여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다음 국면, 즉 미국 의회까지 번지게 되는 거죠. 이제 무대는 의회로 옮겨갑니다. 사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죠. 왜냐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국 기업과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주 같은 IT 중심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보잉 같은 대기업들이 흔들리면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상원 청문회에서는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물린 것은 스스로 발등을 찍은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몇몇 의원은 아예 중국을 압박한다는 명분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왜 한국을 적대시하느냐고 직설적으로 따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단순한 무역 상대가 아니라 미국 안보 동맹이라는 점이었죠. 의회는 동맹을 때려서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 분노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원 군사위원회와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동시에 보고서를 내놨는데 공통된 결론이 한국 반도체 없이는 미국 국방체계가 붕괴한다였어요. 그러니 의원들이 백악관을 향해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펜타곤이 던진 경고가 이제는 의회의 분노로 번진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의 이름도 자주 거론됐다는 겁니다. 일본의 기시 시게루 정부는 우리가 미국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보냈지만 미국 의회 내부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반도체는 이미 경쟁력이 떨어져 있고 실제로 미국 군수산업이 원하는 수준의 칩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를 쓰느니 군사 시스템을 멈추는 게 낫다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모든 화살은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난이 아니라 요청이었죠. 의회 의원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되살려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이라도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파트너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미국 정치사에서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조된 적은 드물었을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왜 의회는 이렇게 빠르게 태도를 바꿨을까요? 단순히 기업들의 로비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저는 두 가지 요인이 결합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당연히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이 워싱턴 로비스트들을 총동원해 관세를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 혁신 산업이 무너진다고 압박했죠. 둘째는 안보 논리입니다.
펜타곤의 보고서가 이미 의회에 전달됐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일제히 분노한 겁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세운 치프홀은 단순한 무역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미국 의회까지 움직이는 정치적 파급력을 발휘한 셈이군요. 다시 말해, 한국이 세계 정치판에서 실질적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의회의 분노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치권 전반이 한국을 중국과 동일선상에 놓는 잘못된 인식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한국은 일본,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 패권 국가라는 사실을 의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거죠. 이건 한국 외교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 내부 정치의 중심 주제로 올라선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죠. 일부 보수 의원들은 여전히 한국이 지나치게 강경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원들은 강경한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반박했어요. 이 논쟁은 사실상 한국의 위상을 더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봤겠지만 지금은 미국 의회가 한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리하자면 미 의회의 분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했고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동맹 구조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반격에 나섭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미국 대신 유럽과 인도로 눈을 돌리며 결정적 반전을 만들어냈죠.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무대는 한국 기업들의 반격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관세 폭탄이 발표되자마자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곧바로 대응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미국 시장만 바라보지 않고 유럽과 인도, 심지어 중동 국가들로 수출 물량을 전환한 거죠.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이 절규하는 사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오히려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관세가 만들어낸 기회의 창이라고까지 부르더군요. 맞습니다. 특히 유럽은 한국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 반도체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라고 공언했죠. 실제로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협정을 통해 대규모 반도체 공급 라인을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메이드 인 커리어가 고품질 보증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미국 기업들은 가격이 폭등의 원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떤 분석에서는 관세 이후 미국 내 DRAM 가격이 평균 45% 상승했다고 하죠. 실제로 애플, 델, HP 같은 기업들이 그 피해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아이폰 한 대당 원가가 $100 이상 올랐고 델과 HP는 서버 생산 단가가 치솟아 수익성이 급락했습니다. 결국 이 기업들은 분기 실적에서 수십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는데 반대로 삼성과 하이닉스는 같은 시기에 유럽과 인도 시장에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한국 기업들에게 역설적 선물을 안겨준 셈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인도의 역할입니다. 인도 정부는 한국 반도체를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인도는 AI와 클라우드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뉴델리는 삼성과 하이닉스를 최우선 파트너로 지정했어요. 이건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기회입니다. 중국은 신뢰성 문제 때문에, 일본은 기술력 부족 때문에 인도 시장에서 밀려났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신속하게 시장을 전환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기술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요소가 있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를 꼽고 싶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막히더라도 다른 곳으로 곧장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긴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유럽, 인도, 중동 국가들과 빠르게 협정을 맺었죠. 셋째,
한국 브랜드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흔들려고 했지만 세계 시장은 오히려 한국에 더 의존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일본의 상황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시 시게루 총리가 내세운 반도체 부흥 전략은 결국 한국의 반사이익을 가져다주는 꼴이 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과 손잡고 한국을 대체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글로벌 시장은 일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품질과 양산 능력에서 한국과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일본은 1990년대 영광에 갇혀 있지만 현실은 한국의 그림자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반도체 굴기를 외치지만 정작 한국의 기술 장벽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특히 HBM, DDR5 같은 차세대 메모리는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중국 IT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보면서도 한국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만 한국과 갈등을 벌였고 중국과 일본은 단순한 관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폭등했다는 겁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IT 기업들이 줄줄이 폭락했지만 서울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가 진정한 안전자산이라며 대거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죠. 이건 금융시장 차원에서도 한국이 미국을 압도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죠. 그러나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봅니다. 한국이 강경한 태도를 취했기에 미국 의회와 기업들이 먼저 압박을 느끼고 백악관을 흔들게 된 겁니다. 만약 한국이 물러섰다면 미국은 끝없이 요구를 늘렸을 겁니다. 즉, 이번 반격은 필요 이상의 도발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존심과 생존을 지키는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전략적 이동은 미국의 관세를 무력화했을 뿐 아니라 한국 반도체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미국은 손해를 보고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젖혔으니 승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반격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정치적, 외교적 의미까지 지녔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한국을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주체로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에서는 바로 이 국제적 외교 전환, 즉 한국이 새롭게 구축한 예상 밖의 동맹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장면의 핵심은 한국이 미국 관세 압박을 반격하면서 구축한 새로운 동맹 구조입니다. 사실 한국은 미국만 바라보던 과거에서 벗어나 유럽연합, 인도, 그리고 중동까지 손을 뻗으며 다극적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국제 질서에서 한국의 입지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독자적 영역으로 성장했죠. 이걸 저는 칩동맹, 치프 얼라이언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유럽의 태도가 극적으로 바뀌었죠.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의 협력을 에너지 안보보다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원래 유럽은 미국의 눈치를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한국 반도체 없이는 유럽의 디지털 전환도 없다고 선언했어요. 심지어 독일 언론은 한국을 21세기의 중동 석유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석유가 과거 세계를 지배했다면 이제 반도체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는 원래 반도체 시장에서 주변적 위치에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밀착하면서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삼성과 하이닉스와 2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모디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은 미국과의 협정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말한 건 상징적이죠.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와 내수 시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 반도체가 인도의 IT와 방산 산업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두 나라가 공동 운명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중동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미 한국과 원전, 방산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반도체까지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한국 반도체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AI, 자율주행, 스마트 인프라 모두 칩에 의존하니까요. 그래서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한국은 미래를 함께 설계할 국가라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이건 미국이나 일본이 얻지 못한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런 흐름에서 소외되었을까요? 기시 시게루 총리가 내세운 반도체 부흥은 결국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소재나 장비 일부만 강점이 있을 뿐 완성품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유럽과 인도가 굳이 일본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일본은 미국 뒤에 숨어 한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제동맹에서 고립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미국과 한국의 갈등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한국이 중국을 더 철저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이 유럽, 인도, 중동과 새 동맹을 만들면서 중국은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 타격이 아니라 전략적 고립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허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미국조차 한국 없이는 안보를 유지하기 힘든데 중국은 애초에 그 대열에 끼지도 못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동맹은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가치 연대라는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를 판 게 아니라 신뢰를 팔았습니다. 민주주의, 법치, 계약 준수라는 국제적 신뢰가 한국 브랜드에 담겨 있었죠. 반면 중국은 기술 도둑질과 정치적 압박으로 신뢰를 잃었고 일본은 과거 영광에 묶여 혁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한국만이 기술과 신뢰 두 가지를 동시에 확보했기에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이 보여준 또 하나의 장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한국은 유럽과 인도, 중동과 연쇄적으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민관이 완전히 호흡을 맞춘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외교적 드라이브를 걸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전 세계 고객사와 실시간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죠. 일본이나 중국은 이런 속도를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관료주의에 묶여 있거나 기술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제사회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이 미국을 넘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주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한국이 만든 치프 얼라이언스는 석유 동맹이나 군사 동맹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모든 산업과 안보가 반도체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의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으니 미국조차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정리하자면 한국의 예상 박동맹은 국제 질서를 뒤흔들며 한국을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닌 전략적 설계자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제 미국은 동맹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을 다룰 수 없게 됐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를 선택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전환이 다음 국면인 미국 국가안보 위기의 본격적 폭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장면은 미국 국가안보에 직격탄이 떨어진 순간입니다. 한국이 치프호를 세우고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가장 먼저 흔들린 건 미국 군사력의 심장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F-35 전투기만 해도 수천 개의 반도체 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공급되는데 만약 이 칩이 늦게 들어오면 기체가 생산되지 못합니다. 결국 미 공군의 주력 기종이 지연되고 이는 곧 전 세계 미군 대치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펜타곤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 반도체 공급 차질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F-35 프로그램이 최소 40% 축소된다는 분석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특히 THAAD와 패트리엇 업그레이드 시스템도 한국 반도체 의존도가 높습니다. 미사일 탐지용 고성능 레이더, 요격 미사일의 제어 장치까지 모두 한국산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이게 멈춘다면 미국은 사실상 눈먼 거인이 되는 셈이죠.
더 심각한 건 위성 시스템입니다. GPS 위성, 정찰 위성, 군사통신 위성 모두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한국이 공급을 줄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휘 통제 체계가 마비되고 미군의 전 세계 작전 능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예를 들어 중동에 배치된 미군이 실시간으로 명령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직결된 문제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왜 미국은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을까요? 수십 년간 동맹국에 의존해왔으면 최소한 비상 계획을 마련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한국은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오만한 전제에 의존해왔습니다. 한국을 일본이나 대만처럼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는 나라로 착각했던 거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 독립을 넘어 글로벌 질서를 설계하는 단계에 올라섰고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한국은 종속된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과거의 관성에 기대다가 국가안보의 심장부가 흔들린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과의 비교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군사 기술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이미 드러났습니다. 기시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반도체 부흥을 외쳐도 실제 군수용 고성능 칩을 일본이 생산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일본은 미국 군수 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소재와 장비를 한국에 공급하면서 간접적으로 한국의 우위를 강화해줬죠. 미국이 일본을 대체제로 삼을 수 없다는 건 이미 명백합니다. 중국은 더더욱 아닙니다. 시진핑 정부가 자국산 반도체를 밀어붙였지만 군사용 안정성과 신뢰성은 여전히 한국과 비교도 안 됩니다. 심지어 중국군 내부 보고서에도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지 않고는 전투 준비태세 유지가 어렵다는 문구가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 반도체를 쓸 수는 없고 일본은 역량이 없으니 결국 한국이 절대적 존재가 되는 거죠. 결국 미국 내부에서는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한다지만 그 심장부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정가에서 이건 더 이상 무역 문제가 아니다. 국가안보 비상사태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고집하는 사이 국방부와 의회는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뒤로는 한국은 동맹을 배신하지 않는다. 다만 존중받는 동맹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즉, 미국을 완전히 압박해 무너뜨리기보다는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지렛대로 반도체를 사용한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고도의 외교 기술이자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한국이 너무 강하게 나가면 미국이 오히려 적대적으로 돌아설 위험은 없었을까요? 동맹 관계라는 게 미묘한데 자칫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한국이 강하게 나서지 않았다면 미국은 한국을 중국처럼 취급하며 더 큰 압박을 했을 겁니다. 오히려 단호히 맞서자 미국 내부에서 먼저 흔들렸죠. 국방부와 의회가 백악관을 압박하게 된 건 한국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역풍이 아니라 정반대로 미국을 무릎 꿇게 만든 전략적 승리였던 겁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21세기 안보의 핵심은 더 이상 핵무기나 항공모함이 아니라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열쇠를 쥔 한국이 사실상 세계 안보 질서의 설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다음 단계는 백악관 내부가 어떻게 갈라지고 혼란에 빠졌는가 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번 장면은 백악관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물린 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습니다. 백악관은 곧바로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강경하게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매파 진영이고
다른 하나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실리파 진영이었죠. 문제는 이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의 존립을 둘러싼 격렬한 충돌이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매파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많았죠. 그들은 여전히 한국은 결국 미국 없이는 못 산다는 구시대적 사고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리파는 달랐습니다. 펜타곤과 의회에서 연달아 경고가 터져나오자 실리파는 백악관 안에서 이제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참모는 대통령에게 이 상황은 관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위기다라고 직언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면과 현실 사이에 갇힌 셈이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언론이 이 갈등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는 겁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이 두 동강 났다. 한국 반도체가 워싱턴을 흔들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 뉴스에서 이렇게까지 비중 있게 다뤄진 적이 드물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이 미국 정치의 중심 의제로 떠오른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방증이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강경 노선을 고수했을까요? 이미 국방부와 의회가 반대하고 기업들도 손실을 호소했는데도 말입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그는 지지층에게 내가 중국과 한국을 동시에 압박했다는 강경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이 중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은 버틸 수 없게 만들면 양보를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첨단 기술을 쥐고 있는 나라라서 오히려 역공을 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차이를 간과했고 결국 내부에서조차 고립된 겁니다. 일본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기시 시게루 총리는 미국 편에 서서 한국을 압박하면 일본이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도 일본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일본이 제공할 수 있는 건 일부 장비와 소재일 뿐 미국 안보를 지탱할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는 만들지 못하니까요. 결국 일본은 이 사태에서 철저히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더 웃기는 상황이었죠. 시진핑 정부는 한국과 미국이 갈라서길 바라면서 내심 웃고 있었지만 정작 한국은 중국과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 인도, 중동과 새 동맹을 구축하며 중국을 철저히 배제했죠. 그러니 미국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중국은 전혀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균형을 잡은 게 아니라 아예 자신만의 독자 질서를 만든 겁니다. 백악관 내부 분열이 극에 달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매파 참모들은 여전히 관세 강행을 주장했지만 기업계, 의회, 국방부, 심지어 일부 행정부 인사들까지 철회를 요구했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티다 미국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거나 둘, 굴욕을 감수하고 한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결국 내부의 혼란은 한국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미국을 자기 내부에서 분열시키는데 성공한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내부 균열 전략인데 한국이 의도한 게 아니라 미국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기술력이 워낙 절대적이었기에 미국은 자멸적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서 교훈이 나옵니다. 동맹은 힘의 균형 위에 서야 진짜 동맹이 됩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백악관 내부 갈등은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례가 된 겁니다. 미국조차 한국 없이는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제 다음 국면은 비밀리에 진행된 양국 간 협상입니다. 백악관이 결국 물러서고 한국이 조건을 내걸었던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백악관 내부가 분열되고 미국 안보가 흔들리자 결국 비밀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번 협상의 주도권이 철저히 서울에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미국이 조건을 내걸고 한국이 따랐을 텐데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하게 관세 철회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워싱턴은 결국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한국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 건 거의 처음이었죠. 맞습니다. 비공식 루트로 진행된 협상은 극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국가안보보좌관과 상무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했고, 한국 측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삼성, 하이닉스 임원진까지 포함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경제와 안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협상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관세 철회만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는 미국 국가안보의 공동 자산이라는 지위를 공식화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조건은 워싱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요구였으니까요. 특히 매파 참모들은 이건 굴욕적이다라며 반발했지만 국방부와 의회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의 방위 체계와 산업 전체가 멈춰 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백안과는 체면을 굽히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과감한 조건을 내걸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반도체 기술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세 가지 요인을 꼽고 싶습니다. 첫째, 한국의 글로벌 신뢰도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법치와 계약을 철저히 지킨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이미 유럽과 인도, 중동으로 시장을 다변화해 미국이 아니어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죠. 셋째, 국민적 지지가 확고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굴복하지 말라는 강력한 여론으로 정부를 뒷받침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해 한국이 당당히 조건을 내걸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과 하이닉스가 동시에 향후 유럽과 인도 물량 확대를 언론에 흘리자 미국 언론은 한국이 미국을 버리고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는 기사로 도배됐습니다. 이는 백악관에 엄청난 압박을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측은 방어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죠. 맞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일본과 중국이 협상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가 대체 공급자가 될 수 있다며 끼어들려 했지만 워싱턴조차 일본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었죠. 미국은 중국 반도체를 절대 쓸 수 없으니 협상 대상은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사실상 한미 양국 간의 단독 게임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협상 결과는 어떻게 정리됐을까요? 언론에 공개된 건 단순히 관세 철회였지만 그 이면에는 더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확합니다. 협상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은 한국 반도체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회한다. 둘째, 한국 반도체를 미국 국가안보의 공동 자산으로 공식 인정한다. 셋째, 한국의 기술 독립을 존중하며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도 강제 이전은 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상 미국의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조건을 수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건 엄청난 전환점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우리는 동맹을 지켜준다. 대신 경제에서 우위를 가진다는 식이었는데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한국이 안보의 핵심을 쥐고 있으니 미국이 동맹의 틀을 유지하려면 한국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한국 외교사의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체면 때문에 우리가 협력의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백악관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메시지로 한국의 자존심을 지켰고 국제사회는 이를 한국의 전략적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 비밀 협상은 한국이 세계 질서를 새롭게 설계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하위 파트너로 다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안보와 산업이 한국에 달려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다음 단계는 바로 이 합의가 어떻게 공식 발표되고 국제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드디어 미국이 굴복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백안과는 한국 반도체에 부과했던 모든 관세를 전격 철회한다고 발표했죠. 언론은 이를 생존의 합의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건이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미국 안보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체면을 살리려 했지만 그 순간 이미 국제사회는 누가 승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발표 방식이 흥미로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동맹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포장했지만 미국 언론조차 사실상 항복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한국 반도체 없이는 미국 안보도 없다고 적시했고 CNN은 트럼프가 결국 무릎을 꿇었다는 자막을 내보냈죠. 한국의 언론은 당연히 이를 역사적 승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관세가 철회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협상 결과에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국가안보 공동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즉, 앞으로는 한국 반도체를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미국 안보 체계의 일부로 공식 규정한다는 거죠. 이는 국제적으로 엄청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 안보 질서를 결정하는 주체로 격상된 겁니다. 그렇죠. 일본과 중국의 반응이 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시 시게루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미일 협력으로 반도체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국제사회는 한국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들러리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시진핑 정부는 자국산 반도체 자립을 강조했지만 국제 언론은 중국은 대화의 테이블에도 앉지 못했다며 조롱했습니다. 한국만이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한 발 물러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은 진정으로 한국을 존중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갔을까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물러섰다면 미국은 절대 존중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더 강한 압박으로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끝까지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기에 미국 내부에서 먼저 균열이 생겼고 결국 미국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외교적 전략 승리이자 동맹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곧바로 성명을 발표해 한국은 세계 반도체 질서의 설계자라고 평가했고, 인도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미래를 좌우한다며 추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동 국가들 역시 사우디와 UAE가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을 넘어 외교 안보의 중심축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주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미국 내부 여론입니다. 처음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노선을 지지하던 유권자들도 산업과 안보가 동시에 흔들리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2%가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답했죠. 이는 미국 대중조차 한국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합의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고 존중받는 동맹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 국민에게는 자부심을, 국제사회에는 강력한 신호를 던졌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후견을 받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 안보와 산업을 이끄는 국가라는 사실을 알린 겁니다. 결국 이 생존의 합의는 단순히 무역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도 세계도 굴러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한국은 국제 질서의 설계자이자 핵심 축으로서 일본이나 중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위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한국이 이 합의를 어떻게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하는 이야기겠죠.
이번 장면은 한국의 지위가 어떻게 단순한 반도체 공급자를 넘어 세계 안보 설계자로 격상되었는지를 다루어야 합니다. 미국이 관세를 철회한 순간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승리를 넘어 정치 군사적 권위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그저 거래 품목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자 동맹 구조의 근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됐죠. 맞습니다. 사실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기술 수입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미국, 유럽, 인도, 중동 모두 한국 반도체 없이는 산업과 안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기술 주권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국제 질서를 바꾸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는 아시아의 기술 허브였지만 이제는 철저히 한국의 뒤를 따르는 입장이 되었고 중국은 아예 대화의 테이블에도 앉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보여준 패키지 전략입니다. 단순히 반도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안보, 외교, 경제를 묶어내는 종합 전략을 구사한 겁니다. 예를 들어 유럽과의 협정에서는 단순히 반도체 수출을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 연구소와 데이터 센터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인도와의 협정은 클라우드, AI, 방산 기술과 연계되었고 중동과의 협력은 원전, 인프라, 스마트시티까지 확장됐습니다. 결국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설계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미국과 일본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은 관세 철회 이후에도 한국 없이는 안보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고, 일본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를 들고 뒤늦게 존재감을 내세우려 했지만 이미 시장은 한국 중심으로 굳어졌습니다. 일본은 결국 보조적 파트너에 머물렀고 중국은 아예 신뢰를 잃었죠. 국제사회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안보 설계자로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기술력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소도 있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기술력. 당연히 삼성과 하이닉스가 세계 최첨단 공정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정치적 결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굴복 없는 동맹을 선언하면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를 고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셋째는 국민적 단합입니다. 40에서 70대 세대가 특히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죠. 이 세 가지가 합쳐져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 안보 설계자가 된 겁니다. 정말 정확한 분석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전략 파트너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미 의회 보고서에 한국 반도체는 미국 국가안보의 공동 자산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건 상징적이었죠. 이는 과거 어느 동맹국에도 주어진 적 없는 지위였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동맹의 정의를 다시 쓴 겁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이 느낀 좌절은 더욱 커졌습니다. 일본은 과거 반도체 강국이라는 자존심이 무너졌고 기시 시게루 총리는 미국과 협력 강화만 외쳤지만 정작 미국은 한국과만 협상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중국은 더 처참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을 신뢰하지 않았고 한국을 대체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국제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번 합의와 후속 조치는 한국이 세계 안보 설계자로 자리 잡았음을 공식화했습니다. 반도체는 총알보다 강하고 한국의 칩은 핵무기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유럽, 인도, 중동은 한국을 중심으로 새 질서를 짜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 세계를 재편하는 전략 국가로 격상된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 철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었죠.
이제 남은 과제는 한국이 이 지위를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국제사회의 반응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이어가 보죠.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미국이 한국 앞에서 굴복하며 관세를 철회하자 전 세계는 사실상 충격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21세기 최초의 기술 패권 전환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에는 늘 미국이 요구를 하고 다른 나라가 따르는 구도였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조건을 내걸고 미국이 수용하는 전례 없는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의 반응부터 보죠. 독일, 프랑스는 한국 없이는 유럽의 디지털 미래도 없다며 대규모 투자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한국은 반도체의 오펙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마치 과거 석유를 장악한 중동처럼 이제 한국이 반도체를 통해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는 의미였죠. 독일은 아예 베를린에 코리아 칩허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기술 자립이 사실상 한국 중심으로 재편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혀 다른 상황에 처했습니다. 기시 시게루 총리는 미국과 협력 강화만 외쳤지만 정작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메모리나 파운드리 분야에서 경쟁력이 없었고 국제사회는 일본을 대안으로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 언론에서조차 한국의 승리 앞에서 일본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자조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번 사건으로 일본의 존재감은 완전히 밀려난 거죠. 중국의 반응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한국이 미국과 갈라설 거라 기대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대등한 동맹으로 격상됐고 동시에 중국을 철저히 배제했죠. 중국은 국제 언론에서 큰 소리만 치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반도체 안보 협력을 공식화하자 중국은 반도체 굴기의 신뢰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해봅시다. 왜 국제사회는 한국의 승리를 단순한 경제 사건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재편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건 이번 사건이 보여준 상징성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단순히 관세 철회를 얻어낸 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안보 파트너라는 지위를 공인받았습니다. 이건 세계 모든 나라가 주목한 부분입니다. 즉, 한국이 이제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함께 설계하는 나라가 됐다는 점이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이나 중국이 결코 얻을 수 없는 지위입니다. 유럽뿐 아니라 인도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도는 한국과의 협력을 역사적 동맹이라 표현하며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뉴델리 언론에서는 한국 반도체는 인도의 산업혁명 2.0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까지 평가했죠. 반면 일본과 중국은 인도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인도의 전략 파트너로 자리 잡으면서 아시아 질서까지 재편된 겁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미 한국과 원전, 방산 협력을 맺고 있었는데 이번에 반도체까지 포함되면서 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한국은 미래를 함께 설계할 국가라며 직접 한국의 위상을 칭찬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미래 안보 질서의 핵심 축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반대로 미국 내부의 분위기는 복잡했습니다. 의회와 국방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일부 강경 보수층은 여전히 굴욕적 합의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과 금융시장은 한국과의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가장 먼저 주가 반등을 보였고 월가 분석가들은 한국 반도체 없이는 미국도 없다는 평가를 공식화했습니다. 결국 정치적 논란은 있었지만 경제와 안보 모두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번 국제사회의 반응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유럽, 인도, 중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축을 형성하며
국제 질서를 재편했다. 둘째, 일본과 중국은 완전히 소외되며 전략적 입지를 상실했다. 셋째, 미국조차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며 한국 없이는 안보도 없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건 단순히 외교 승리를 넘어 한국이 세계 정치의 핵심 플레이어로 올라섰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승리를 충격과 경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반도체 강국이 아니라 세계 안보 질서의 설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미국은 한국 앞에서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앞으로의 세계 질서 재편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는 미국이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전략적 전환을 강요당했는가 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이 이번 사태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짚어야 합니다. 사실 워싱턴은 오랫동안 우리는 세계 최강국이고 동맹국은 우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오만한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 관세 사태는 그 오만이 얼마나 큰 대가를 불러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칩월, 치프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어메리커 퍼스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어메리커 레스트로 전락했습니다. 의회와 국방부, 심지어 미국 기업들까지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으니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트럼프의 오만이 한국을 슈퍼파워로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을 지키려다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끌어올린 셈입니다. 이건 냉정한 역사의 아이러니죠.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상황도 함께 짚어보아야 합니다. 일본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신들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기시 시게루 총리가 미국 편에 서서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국제사회는 일본을 전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력은 뒤처지고 시장은 좁아지고 결국 일본은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중국은 더 심각했죠. 시진핑 정부가 그토록 떠들던 반도체 굴기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한국만이 미국의 대등한 협상 파트너로 남은 겁니다. 이 부분에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만약 미국이 처음부터 한국을 존중하며 협력했더라면 이런 위기는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하위 파트너가 아닌 동등한 전략 파트너로 대우했더라면 한국은 치프올을 세울 필요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중국과 같은 선상에 놓고 압박했죠. 그 순간 이미 미국은 스스로 함정을 판 셈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워싱턴의 동맹을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 의회와 국방부는 이번 사건 이후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전략적 생존 파트너라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과거 일본이나 독일조차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를 대등한 안보 파트너로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한국이라는 사실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핵심 교훈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미국에게 기술 독점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기술을 지배했고 다른 나라들은 그 기술을 수입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이 반도체를 무기로 삼아 국제 질서를 설계합니다. 워싱턴은 더 이상 명령자가 아니라 협상자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얻은 가장 큰 교훈이자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지위를 유지하고 확대해야 할까요? 단순히 미국의 양보만으로는 오래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한국이 이 지위를 유지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술 우위를 계속 지켜야 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와 AI 반도체를 선도하는 한 한국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둘째, 외교적 다변화입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물론 유럽, 인도, 중동과의 칩 동맹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국이 다시 오만해질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워싱턴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한국을 존중하지 않으면 미국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미 낙오했고 중국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미국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결국 한국뿐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승리이자 워싱턴의 뼈아픈 교훈으로 기록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은 한국의 부상을 가속화했습니다. 미국은 처음으로 동맹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한국은 세계 안보 설계자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한국을 새로운 중심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바로 이 변화가 어떤 시대적 전환점을 만들어냈는지, 즉 한국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